네,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41번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네요. 자,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기계 및 장치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죠. 여기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라고 했죠. 자, 아까 예를 들었듯이 내가 새우깡 만드는 기계를 사서 새로운 기계를 사서 저거 한 3달 동안 보관해뒀다가 그때 3달 후부터 써야지 라고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기계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닌데 뭐는 감가상각자산이다? 잠깐 쉬고 있는 유휴자산. 내가 새우깡 만들다가 뭐 한 달 정도 어떤 기계는 쉬면서 점검도 하고 뭐 그럴 예정이래요. 잠깐 쉰대. 그거는 그 기간, 쉬는 기간은 휴식을 갖고 있는 그거는 감가상각자산이다. 대상자산이다라는 거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상각 범위액을 초과해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송금에 산입한다. 맞다고 했죠. 자, 기본적으로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한도보다 만약에 적게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두면 되죠. 그죠? 시인부족액은 그대로 소멸하는 건데 지금처럼 상각범위액 한도를 초과해서 장부에 송금으로 계상했다면 한도까지만 그 해의 송금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플러스 유보 한 다음에 다음 해로 넘겨. 그러니까 꼭 다음 해가 아니라 미래로 넘긴다고. 한도가 없어요. 뭐 10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거 없고 미래로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미래에 한도 시분을 했더니 여유가 생겼대. 어떤 해에. 그렇다면은 그 여유가 생긴 상각 범위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긴 그 해에 그 미달하는 금액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한다는 거예요. 됐죠? 맞는 표현. 미상각 잔액이 남아있는 한, 즉 감가상각이 다 되지 않는 한은 뭐? 내용연수가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세법은. 감가상각비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했죠? 세법상 내용연수는 뭐에 불과하다? 상각률을 계산하는 그 계산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세법상 내용연수는 최소한의 상각 연수만을 의미할 뿐이다.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하면 5년보다 짧게 감가상각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5년 혹은 그보다 길게 하는 거는 문제없다. 10년이든 20년이든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세법의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 5번부터 볼게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감가상각 자산은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오케이. 그렇다면은 대금의 청산 여부, 소유권의 이전 여부하고 상관없이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한다. 맞는 표현이고 반복되는 거죠. 4번. 헷갈리는 거 우리 잘 주의하자고 했죠. 리스 회사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금융 리스 자산은 거의 빌려 쓰는 회사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 회사가 아니라고. 이게 용어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토리만 그냥 알고 있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알고 있어야 돼. 금융 리스는 거의 빌려 쓰는 회사 거나 마찬가지야. 형식적으로는 당연히 리스 회사 거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 리스 하고 있는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거. 이거 틀렸죠. 리스 회사 게 아니에요. 금융리스 외의 자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운용리스 같은 경우는 빌려 쓰는 걸 뿐이다. 그러니까 빌려준 회사, 리스 이용자가 아니라 리스 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 바꿔서 나온다고 했죠. 여기 실제로 바꿔서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둡시다.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여 상각한 경우에는 상각 부인액을 송금 불산에 플러스 유보하나 상각 범위액보다 부족하게 상각한 경우에는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세법은 적게 하는 거는 그냥 네 멋대로 해서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없고 그냥 둬야 돼요. 이게 원칙이야. 아까처럼 무슨 특례, 법인세 감면받고 이런 그런 감면이나 그런 혜택을 받는 법인이라면 강제로 송금 산입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일반론적으로 원칙적으로라고 하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 맞죠? 2번.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행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가 같다고 해서 합쳐가지고 하면 안 돼요. 시부인은 각각 자산별로 해라는 거야. 됐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다. 예를 들면 5년이야. 예를 들어 옆에 건물이 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해봐.
그러면 그냥 합쳐가지고 건물가액이랑 자동차 가액 합쳐가지고 한 번에 세무 조정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 연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자산별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연구용 자산, 무형 자산, 건축물 등 유형 자산, 업종별 자산 이렇게 4개의 종류로 크게 유형으로 구분해서 내용 연수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은 잘 흡수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요건 맞는 표현이고 요런 거구나. 만약에 여기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면 틀린 거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밀도를 높이셔야 된다고. 지금 흡수율을 높일 때요. 압축특강 때는 특히. 이게 왜 4개일까? 뭐 옛날에는 4개가 아니었는데 4개가 됐다. 지금 이런 히스토리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요거를 흡수할 때야, 머릿속에. 4개로 하고 이렇게 눈에 자주 봐서 익혀둔다는 거. 내용 연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법률에 따라 평가 증한 감가상각자산에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 플러스 유보가 있다는 거지. 평가 차액의 한도까지 입금해서 한임된 것으로 봐 송금으로 추인한다. 요것도 우제. 제가 요 기본 강의 때는 요거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받아들일 때, 이제는 흡수할 때다. 평가 증한 감가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을 평가 증을 했는데 그 평가 증하기 전에 기존의 상각 부인액, 즉 플러스 유보가 있는 상태였대요. 플러스 유보가 있는 상태인 자산을 이번에 평가 증을 했다면 이번에 평가 차익의 한도까지 송금 추인한다.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유보를 없애준다는 거야. 즉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만큼 차이가 사라진 거거든. 원래 세법과 플러스 유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세법의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플러스 유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장부가 그만큼 더 커졌죠. 장부 금액이 커졌다는 거는 그 커진 만큼 이 플러스 유보 차이가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해서 이 유보를 없애주는 거예요. 됐죠?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강의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자,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상각 방법을 변경했대요. 요 상각 범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잔존 내용 연수에 변경 후 상각 방법에 따라 상각률을 적용한다. 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했어. 이게 되게 헷갈린다고 했죠, 여러분. 저렇게 잔존 내용 연수에 변경 후 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게 뭐다? 이게 회계에서 말하는 전진법이에요. 근데 세법은 전진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법은 독특한 방법이 있어. 변경 후 상각률을 어떻게 잡냐 하면 다시 이렇게 방법 변경 후 상각 범액을 어떻게 잡냐면 일단 빨간색 세법상 미상각잔액. 일단 그 변경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장부 금액으로 하는 건 요거는 맞아. 요거는 똑같아. 이것만 보면 전진법인가 싶지만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변경 후 상각률 요게 뭐다? 당초 신고 내용 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잔존 내용 연수를 적용한 상각률을 따오는 게 아니고 애초에 시작하는 그 시점 신고 내용 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야. 이게 회계상 하는 전진법하고 다른 점입니다. 장부금액 자체는 미상각잔액으로 하는 여긴 똑같은데 상각률을 정할 때 이게 다르다고요. 애초에 신고 내용 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잔존 내용 연수 상각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당초 신고 내용 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정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의 원가 배분 과정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또 나오죠. 시험 연구용 자산, 무형자산, 건축물 등 유형자산, 업종별 자산 이렇게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별해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다. 2번 맞는 표현이다. 3번 사업연도 중 1월 1일이 아니라 4월 1일에 신규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다면 그 상각 금액을 계산할 때는 뭐다?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종료일까지 월세에 따라 계산한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업에 취득을 하고 예를 들어서 4월 1일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2달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5월 1일, 6월 1일, 6월 1일부터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감가상각 범위 계산한다는 거야. 사업에 투입한 그때부터 한다는 거.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송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즉 송금불산이 플러스 유보한 거, 그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에 미달해서 시인 부족액, 여유가 생겼다면 그 여유가 생긴 만큼을 한도로 해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한다 라는 거. 자, 보세요. 요거 내용을 알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내용연수란 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을 말하므로 내용연수에 틀렸어요. 세법에서는 요 자산의 감가상각을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단지 상각률의 범위, 상각률을 계산하는 구성 요소의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또 뭐? 최소한의 감가상각 기간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최소한의 요건인 거예요. 최소한의 내용연수 요건. 최소 5년이라고 하면 최소한 5년은 걸려서 감가상각해라는 거야. 내용연수가 견고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송금 산입할 수 없다. 5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 잘 모르고 보면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내용연수가 그런 거 아닌가? 감가상각 기간 동안 감가상각 기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나면 송금 산입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세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내용연수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최소한의 감가상각 기간이다. 최소한 요만큼은 해라 이런 의미라고. 무조건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최소한 5년이다 라는 말이라고요. 세법이. 10년에 동안 나누든 20년에 걸려도 그건 상관없어. 근데 5년보다 짧게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법은. 봐요. 같은 내용으로 여러 개 다른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옳은 것은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이것도 여러분 요즘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는 환산 내용연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밑에 정리해놨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1년 미만이라면 요거는 1년치를 계산해서 올해만 특이하게 7개월이다. 그러면 1년치를 계산해서 거기 12분의 7을 곱하면 돼. 월할 계산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 회사가 밑에 정관에 야 우리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안 할 거야.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법인세 신고할 거야. 사업연도를 6개월로 한다라고 하면 그때 쓰는 게 환산 내용연수예요. 내용연수 자체는 1년으로 지금 다 규정이 올라가 있거든. 그거를 6개월로 환산한 거를 쓰겠다는 거야. 우리 회사는 6개월짜리 법인이니까 일시적으로 6개월인 게 아니고 우리 회사는 계속 6개월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할 때 내용연수를 적용할 때 내용연수 세법에는 1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6개월짜리로 환산 바꿔서 적용하겠다. 이게 환산 내용연수예요. 1년짜리 곱하기 6개월이니까 6분의 12 하면 돼요. 1년짜리 결과적으로 2배가 되겠지. 한 번 신고할 때 이렇게 2배씩 되는 거겠지. 1년 내에. 자, 비교해야 돼. 일시적인 경우,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월할 상각하면 돼요. 전체 거를 1년치를 계산해서 12분의 그 개월수 하면 돼. 근데 우리 회사는 정관에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할 거야, 사업연도. 이렇게 했다면 내용연수 자체를 환산해서 바꿔줘야 돼. 계속 환산 내용연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표현 주의해야 돼. 일시적이다. 그러면은 환산 내용연수 아니야. 월할 계산하는 거야. 1년치 계산한 다음에 그냥 12분의 7이면 7, 12분의 8이면 8 이렇게 곱해서 1년치를 그냥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아예 정관의 사업연도가 1년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정관상 사업연도에 맞춰서 내용연수를 환산해서 써야 돼. 구별해야 돼요. 요 정도 개념만 하면 돼. 실제로. 그러니까 틀린 거고 2번.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상법상 미상각 장부금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데 이때 상각률은 잔존 내용연수 아니에요. 애초 신고했던 당초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고. 아까 저 주의하자고 했죠.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해 생산사업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건 어디가 틀렸어요, 여러분? 뒤에 봅시다.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비망가액 1,000원 비망 이거를 전액을 전부 다 날려. 일단 요건 자체는 맞아요. 지금 여기 아까 전에 나왔던 게 유형자산, 시설개체, 기술낙후 뭐 이런 거 지금 사업 폐지 이렇게 요건은 해당하는데 주의할 게 1,000원을 남겨둬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영원으로 만들어버리면 다 날려버리면 이게 사후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망 잊지 않기 위해서 남겨두는 최소한의 잔액이 1,000원이야. 그래서 유형자산은 1,000원을 남겨둬야 돼. 그래서 저 표현이
아예 전액으로 돼 있으면 틀리기 때문에 1,000원을 공제한 남겨둔 금액을 1,000원을 남겨둬라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 법이니까 그 1,000원 제가 입금해 드릴 테니까 맞는 걸로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주의하자. 신규로 취득한 자산이나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세에 계산한다. 주의하자고 했어요. 자, 신규로 취득한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종료일까지 월세 계산하는 게 맞아. 근데 뭐가 틀렸냐면 여기가 틀렸어. 자본적 지출액 있죠? 자본적 지출액이 만약에 이 자본적 지출액이 X1년 6월 1일에 발생했다고 해. 이 자본적 지출이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걸 했대 건물에.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회계라면 6월 1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12분의 7이죠. 그죠? 5개월 앞에 빠지니까. 네. 이렇게 12분의 7 설치일부터 나누어서 감가상각해요. 월할 계산해. 근데 세법에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그냥 X1년 1월 1일 앞으로 소급해서 X1년 1월 1일부터 엘리베이터 가액을 더해서 감가상각해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까다롭죠 이 문제. 뒤에 정리해놨으니까 꼼꼼하게 공부해 봅시다. 그죠? 여기 정리해놨잖아요. 이렇게 회계랑 다르다고. 회계랑 5번.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 자산을 양도했다 팔았대요. 이렇다면은 시부인 계산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붙어있던 유보 있죠. 유보. 플러스 유보 붙어있던 마이너스 유보 붙어있던 아무튼 자산에 붙어있던 유보를 전부 다 추인해서 없애면 돼요. 여기 동자산에 붙어있던 삼각 부인에 지금 플러스 유보가 붙어있는 거지. 플러스 유보가 붙어있는 거니까 감가상각 자산 플러스 유보가 붙어있다. 마이너스 유보가 붙어있는 경우는 감가상각 자산이 없겠죠. 지금 플러스 유보 붙어있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유보가 붙어 있었다. 요게 자산이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원본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그 원본에 대해 자산 금액과 장부상 금액과 세법상 금액의 차이 나는 부분이 유보잖아요. 그것도 원본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차이도 소멸된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도 그냥 송금살인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해 버리면 돼요. 기중에 자산을 감가상각 자산을 양도한다면 기중 금액까지 감가상각하고 이럴 필요 없다고. 그냥 전부 다 감가상각 유보를 딸려 있는 유보를 전부 다 추인해서 없애버리면 돼요. 됐죠? 자,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이것도 빨리 볼게요. 옳은 것은 물어보네요. 자,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송금에 살입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손불능채권이라고 있죠. 기본적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소멸시효 완성, 요거는 여러분 강제 대손 사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고 소멸시효 완성? 송금 살입해야지. 맞다. 이러면 안 돼요. 밑에 대손불능채권이라고 있어. 기본적으로 요 세 경우를 뺀 모든 채권은 대손 설정이 돼요. 요 대손불능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은 대손이 된다고. 얘들은 안 돼. 얘들은 다음 세 가지는 대손 사유, 신고조정, 송금 위에 말했지 소멸시효 완성됐든 말든 안 돼. 얘들은 대손 처리할 수 없다고요. 특수관계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 구상채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어. 혜택을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했죠.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든 그게 아니라면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받든 둘 중에 하나만 된다고. 그래서 부가세법에서 이미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그거는 법인세법상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요 3번은. 디귿은. 됐죠? 1번 보세요. 특수, 업무 무관, 가지급금. 대손 불능채권이에요.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번.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했지. 근데 대손금이 포함된다고? 땡 틀렸어. 됐죠? 3번. 부도어음 수표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해야만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 요거는 틀렸어. 우리가 교묘하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일단 부도어음 수표고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고
맞아. 그리고 부도 발생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뭘 할 수 있어? 원한다면 회사가 장부에 대송금으로 처리를 했다면 그걸 인정해준다. 뭐?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지금 이 표현은 뭐야? 그 해에 대손출해야만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그 후에 요건이 성립했어. 그죠? 근저당도 없고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어. 그렇다면 그 후에 언제든 그 해에 꼭 안 해야 된다. 이 말의 결론은. 그 해에 꼭 안 해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다음에든 다다음에든 받으려고 노력해보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올해 진짜 얘는 이제 안 되겠다. 죽이자. 그때 채권을 없애면 그 해의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요건이 갖췄을 때 그 해에 계상을 해야만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결산조정사항이 있긴 있죠. 뭐예요?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런 것들. 특이한 결산조정. 그거 말고 보통의 결산조정은 요건이 성립하고 나서 그 후에 언제든 원할 때 송금으로 회사가 장부에 계상하면 그때 인정한다는 거. 감가상각비가 그렇잖아요. 취득했고 그 취득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에 쓰고 있다면 회사가 원할 때 송금으로 장부에 계상할 때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 당연히 한도 내라는 전제로요. 됐죠? 3번 틀린 거. 동일인에 대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동시에 갖고 있어. 이때는 기본적으로 뭐 상계하지 않는 게 유리해요. 왜? 매출채권이 커야 우리가 대손충당금 한도 금액이 커지거든. 그래서 동일인에 대해서 나도 쟤한테 매출채권을 갖고 있고 쟤도 나한테 매출채권을 갖고 있어. 나한테 매입 채무겠지. 이 두 개 같이 있을 때 이거를 상계해서 없애지 않고 기본적으로 따로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우리가 요거 두 개 섞였을 때는 없앤다. 그래서 순액만 결제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때는 상계하고요. 됐죠?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죠? 기본적으로는 상계하지 않아요. 근데 상계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때는 상계한다라는 거.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하고 먼저 상계해야 돼요. 그리고 상계 후 대손충당금 잔액은 남은 차액은 입금에 산입한다. 맞는 표현. 총액법의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세법상 조문 그대로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조문을 써뒀죠. 총액법이지만 요게 그 표현이다 라는 거, 총액법의 표현이다라는 거 헷갈리지 말자고 일부러 조를 적어놨습니다. 대부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조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별도로 조문을 적어놨다는 거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저 표현을 읽을 때 아 조문상 표현이구나 받아들이자라는 느낌을 좀 더 강하게 가지시라고 일부러 적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이 표현이 없다고 해서 교재에 있는 다른 표현이 조문이 아닌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조금 더 주의해서 읽으라는 표현으로 가끔 이렇게 조문을 적어놓은 거예요. 설명도 좀 붙여놨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넘어갑시다. 자, 법인세법상 대손금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을 산입하는 것, 즉 강제 대손 사유, 신고조정 사항이 있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회사가 선택해서 송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산입하는, 즉 결산조정 사항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분류해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하나씩 보시죠.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것,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이미 대손 사유 맞죠? 자, 하나씩 체크합시다. 뒤쪽에 카운팅을 번호를 적어놨죠. 회수기일 6개월 이상 3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결산조정사항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보세요. 2번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요것도 헷갈리라고 했죠. 법이라는 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신고조정사항인데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요거는 법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지만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우리 주의하자라고 했었어. 됐죠?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6개월 이상 지난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6개월이 지난다는 거, 지난 음상의 채권, 요거는 뭐다? 일단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 조건이 있고요. 요것도 결산조정 사항이다 라는 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요것도 결산조정 사항이다. 마지막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자의 세세에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요거는 뭐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요거는 신고조정사항 즉 강제대손 사유다. 그래서 5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법으로만 외우면 2번이랑 5번이 실제 시험에서 좀 헷갈렸겠죠. 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법으로 인한 뭐 소멸시효 이런 것만 강제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헷갈린다고. 2번이랑 5번에서 헷갈렸을 거예요. 실제 시험장이라면 확실히 구별해두자. 민사소송법 화에는 법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지만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거. 알았죠? 이렇게 별도로 체크해 두셔야 돼. 원래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그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캐치해서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시면 정리하시면 되고, 옳은 것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뭐라고? 요거는 뭐예요?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강제대손 사유예요. 해당 사유가 발생해서 손비로 계상한 요거는 결산조정에 대한 표현이지 그때 송금에 산입한다. 아니야. 강제라고 강제 이거는. 2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번호를 포함하여 아니야. 특수관계의 매출금을 포함하여 뒤에 볼게요. 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는데 뭐는 제외? 특수관계인간의 외상매출금은 제외라고 했지. 그러니까 2번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직원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직원과 그 보증인에 대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해 법에 의한 재반 절차를 취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 처리할 수 없다. 아니라고. 대손 처리할 수 없는 건 아까 우리 3개 말했잖아. 3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그리고 두 번째가 까먹었네. 두 번째가 뭐였죠?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세 번째가 부가가치세법상 이미 대손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은 경우. 요 3개, 즉 요 3개 대손불능 채권을 빼고는 다 대손이 돼요. 그렇게 외우셔야 돼. 따로 대손불능 채권 3개를 외우시고 이거 3개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대손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3번 인정된다는 경우에요. 요거 동일인에 대해 채권과 매입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뭐가 원칙?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우리 이거 서로 상계해서 순액만 결제하자라는 서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따로 있다면 그때는 상계한다고. 됐죠? 틀린 표현입니다. 무조건 뭐 상계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험 가지급금은 뭐 신고조정 강제 대손 사유가 인정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 얘들은 뭐다? 대손 불능 채권이니까 송금에 산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맞죠?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요거 특수 가지급금은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거 맞는 표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뭐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된다. 맞는 표현이죠? 장부에 계상할 때만 송금에 인정된다 아니라고.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장부에 계상했든 장부에 계상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야. 됐죠?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대송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오케이. 저당권 설정하고 있으면 그 저당권 설정하고 있는 거를 권리를 일으켜서 변제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거.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는 매출채권 누락액,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 부인의 채권, 즉 뭐다? 이게 포함한다는 건데 매출채권 누락했으면 여러분 결국 다 송금 불산입 되거든. 그걸 플러스 유보로 처리하거든요. 즉 대손 충당금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에는 이런 플러스 유보 금액을 반영한다라는 표현이야. 이게 세법상 채권가액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플러스 유보가 있다면 그거를 반영한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3번 맞는 표현. 송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에 산입한다. 요것도 흡수하자. 맞는 표현. 오케이. 흡수 받아들이셔야 돼. 자주 나오는 표현 4번 맞습니다. 4번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외상 매출금 등은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며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뭐가 틀렸다? 5번 보세요. 뒤에 있나 보네.
특수관계 판단은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이게 틀린 것 같아요. 넘버링을 했을 텐데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계정검에 관계없이 설정 대상이며 대정 충동을 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응. 자, 넘버링이 돼 있을 텐데 잠깐만 볼게요. 자, 요게 중요하죠. 대여 시점이 포인트가 아니네요. 거래 시점, 대여 시점 그거는 맞아. 단기말이 아니라 대여 시점 맞는데 대손불능 채권을 할 때 뭐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하고 무관하게 그냥 빌려준 돈 이거는 대손불능이에요. 근데 아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새우깡을 만드는데 내 새우깡이 맛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하는 어떤 부모님이 다른 회사를 한대. 그럼 그 회사랑 나랑 우리 회사랑 관계잖아. 그렇다고 해도 우리 새우깡이 맛있어서 뭔가 어떤 유통 단계로 어떤 그걸 사가고 있대. 그런데 그 유통 단계로 사간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정상적인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야. 그냥 돈을 그냥 아는 사이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엄마하고 상관없이 돈을 빌려준 이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일어난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 매출금은 대손이 가능하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대손 불능 채권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는 무조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수관계인한테 빌려준 업무하고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 세법상 표현 가지급금 요거는 안 돼. 하지만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매출 채권이 있다면 그거는 된다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거래 시점이 혹시 요건가 했더니 요건 아니네요. 거래 시점이 기준인 건 맞아. 근데 뭐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이건 안 돼요. 업무 무관이면 안 돼.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된다는 거야. 정상적인 매출 채권이니까 됐죠? 요거 어려운 표현이네요. 헷갈리기 쉬워. 잘 정리해 둡시다. (49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액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은 송금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이것도 헷갈린다고. 요거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요거 막 헷갈렸던 거예요. 기억나네. 강의할 때 헷갈렸던 것도 기억나네요. 자, 회수기일은 여러분 6개월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은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나야 대손 처리가 가능해져요. 6개월은 뭐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내실 때 여러분 되게 헷갈리게 잘 냈죠. 출제할 때. 헷갈리게 내는 게 잘 낸 거죠. 출제자로서는. 낚이면 안 돼. 회수기일은 2년 이상이에요. 부도가 났어. 그러니까 부도가 났다는 건 좀 더 큰일이니까 6개월 이상 지나면 그거는 그냥 대손으로 봐주겠다는 거고 회수기일은 그냥 받기로 약속한 날짜야. 상대방 회사는 그대로 잘 살아있어요. 근데 받기로 한 그 약속한 기일이 지나다 2년 이상 지났을 때 대손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거라는 거. 됐죠? 헷갈리지 맙시다. 회수기일은 6개월이 아니라 2년이야. 6개월은 부도야 부도. 상대방이 부도 났을 때 6개월 이상 지난 거고요. 2번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 조정해야 송금 산입할 수 있다. 맞아요. 정기에 대손 처리한 대손 요건 충족 매출 채권을 단기 회수하는 경우 그거는 단기에 입금으로 본다. 맞아요. 4번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에는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인된 채권 가액을 포함한다. 자 여러분 4번이 무슨 의미라고요?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인됐다는 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죽이면 안 되는데 이 채권 왜 죽였냐?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회사 너 왜 죽였어? 왜 대손 처리했어? 세법은 어떻게 해? 이런 거. 이 채권을 송금 불산입하고 100원이라고 하면 채권 100원 유보. 즉 플러스 유보가 생긴다고요. 채권을 다시 살린다고. 충족 못했는데 회사가 죽였다는 거잖아. 그럼 세법은 다시 살린다고요. 그때 플러스 유보가 생겨. 세법상 채권은 죽은 게 아니니까 살려야 되니까. 즉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을 잡을 때 계산할 때 이 플러스 유보가 있다면 그 플러스 유보를 포함한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라고. 이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 대손 요건 충족하지 못했는데 왜 포함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 드셨습니까?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원래 여러분 한번 헷갈려 보는 것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헷갈릴 기회를 제가 안 드리는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조심스럽기도 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잘 모르고 4번을 읽었다면 설정 대상 채권에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를 왜 포함하지? 라는
의문이 한번 물음표가 생기고 이게 다시 이 형광등으로 뿅 전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아, 그렇구나. 이 의미가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을 잡을 때 계산해 낼 때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세법이 이 송금을 부인해서 송금 불산이 플러스 유보를 한 금액이 있다면 그 채권의 유보를 더해서 계산해야겠구나. 아, 이 표현이구나. 맞구나,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5번. 대손 충당금 한도를 초과했어요. 그러면 그 초과한 분은 송금 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플러스 유보로 처리한다. 맞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50번. 옳지 않은 것은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아까 전에 했던 거지. 무죄사원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동횡령을 대손 처리할 수 있다. 맞다고 했어요. 대손 불능 채권 3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다 된다고. 그 나머지 경우는 다 됩니다. 대손 인정돼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세무조사 정할 수 없다. 아니라고 했어? 아니죠. 요거는 맞는 표현이죠.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세무조정할 수 없다. 파산이니까 파산 같은 경우는 여기 결산조정사항이죠. 그러니까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거를 파산됐구나 채무자가. 그러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사유 충족하고 나서 장부에 손익계산서에 못 받겠다 대손금이라고 계상을 해야 계상한 연도의 송금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파산됐다는 파산됐는데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결산조정사항이니까. 됐죠?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에 대한 채권은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닙니다. 송금에 산입할 수 없어요. 대손금 처분 손실로. 맞죠? 대여 시점, 이게 대여 시점이 아니라 만약에 당기 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이다. 요건 아니라 대여하는 시점으로 특수관계를 파악한다고요.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원칙은 뭐라고?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상계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매출채권에서 매입채무를 상계한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고요. 됐죠? 자주 나오죠. 맞는 지문으로도 나오고 틀린 지문으로도 많이 나와요. 4번 틀렸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 또 나왔네. 대손 충당금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에는 세무상 장부가액, T상 장부가액에는 뭘 더해준다? 매출채권 누락액, 이거 플러스 유보 처리하죠.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왜 죽였어? 이것도 플러스 유보로 한다고 했잖아. 송금 불산입 플러스 유보로 처리했죠? 했자가 아니고 이 플러스 유보를 포함한다, 더해주라는 거야.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할 때.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50번까지 이렇게 해서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셨다가 이어서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